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 강의를 듣는데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의 내용보다 말투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 책은 말투 디자인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우연찮게 서로 다투는 커플을 봤을 때 보통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 화났어? 그럴 때 이제 여자가 아니? 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에 남자 입장에서 화 안 났구나 다행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는 없겠죠. 우리는 말의 내용보다 말투에서 실제 의미를 파악하곤 합니다. 사실 이 말이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잘 인지를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자본들, 우리의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 혹은 재산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비투스에서는 각 개개인을 구성하는 자본들 중에서 언어 자본이라고 한 챕터를 떼어놓을 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는 단순히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인격, 성격, 경험, 배려심, 교양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흔히 게임 좋아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들려오는 답변이 아니요 저는 게임은 안 해요 랑 아니요 저는 게임 같은 건 안 해요 라는 대답은 정말 단어 하나 차이지만 뉘앙스가 굉장히 크게 다르죠. 이 사람이 게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까지 우린 유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을 내포한 이 말을 우리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말다툼이라는 게 쉽게 일어나죠. 근데 이 말다툼은 사실 말의 내용보다는 말투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흔히 부부싸움을 할 때 흔한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과거에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하면은 상대방은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거는 사실 말의 내용보다는 말투가 문제였던 경우들이 많죠. 그 말투가 상처가 돼서 실제로 말은 그렇게 안 했어도 말투가 문제였던 거죠.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대화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7%밖에 안 됩니다. 표정과 태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38%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의사전달을 할 때 우리의 표정, 톤, 그리고 태도 이런 것들이 말의 뉘앙스를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말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을 말을 잘한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말을 잘하는 거는 논리적인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대화라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되려고 하면은 공감이라는 요소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항상 그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하시면은 하나도 내용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런 쓸데리 없는 소리를 왜 매번 똑같이 하시는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말을 잘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우리의 자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강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진 이 언어 자본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몇 가지 스킬들을 책에서 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의 대상입니다. 요거는 제가 좀 되게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상대방하고 말다툼을 하는 경우에 말의 대상을 상대방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야 네가 맨날 그렇게 했잖아 라고 상대방에게 톡 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말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의 대상을 상대방으로 하지 말고 나로 옮기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네가 문제였어가 아니라 어떤 말을 들은 내 마음을 그냥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본인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금 더 공감하기 쉽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말의 구성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너는 배려심이 있는데 까탈스러워. 이거랑 너는 까탈스럽긴 한데 배려심이 있어. 이거랑 이 두 문장에서 주는 느낌이 다르죠. 뒤에 말한 문장이 훨씬 더 부드럽잖아요. 이게 대비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전자의 문장에서는 까탈이라는 단어가 부각이 되고 후자의 문장에서는 배려라는 단어가 부각이 되죠.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이 있을 때 이 장점을 문장의 뒤에 배치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런 문장의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칭찬하고 라벨링 효과를 같이 사용하면 이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집 청소를 안 하는 아들한테 야, 너 집 청소 좀 해라. 집이 완전 쓰레기장이야. 라고 자식한테 얘기해봤자 자식한테 돌아오는 말은 알았어 알아서 할게 라는 말밖에 안 돌아오지만 너는 가끔 방을 어지럽히긴 하는데 한번 정리하면은 진짜 깔끔하게 참 잘해. 역시 아들은 한번 하면 확실하네 라는 식으로 약간 칭찬도 좀 섞어가면서 약간 조련술도 좀 쓰면서 한번 하면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란 이런 라벨링까지 딱 붙여주면 이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유도하기 좋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설득입니다. 이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논리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스토리, 생생함.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공감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바로 그 생생함. 우리는 이런 생생함을 부르유토끼 기금 모집에서 느낄 수 있죠. 뭐 사랑의 열매라든지 이런 데서는 절대로 수치로 설명 안 합니다. 뭐 미혼모 가정이 몇 프로고 뭐 그들의 생활 소득이 몇 프로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거기서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미영 씨는 아이들을 먹일 두부 한 모와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가지고 집에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스토리를 상상하면서 공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훨씬 우리한테 와닿는 게 크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쓰냐면 뭐 이를테면은 부부 관계일 때 남편이 굉장히 술을 좋아해서 맨날 술을 먹는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어휴 술 좀 작작 처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술을 안 먹게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가미해야 되는 겁니다. 내 친구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 간경화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탈모도 생기고 건강이 너무 악화됐어. 그러니까 여보도 좀 술을 줄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훨씬 더 잘 먹힌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비속어입니다. 사실 이 비속어는 제가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 주변의 친구들은 비속어를 안 씁니다. 왜냐? 제가 안 쓰는 친구들만 제가 친구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거죠. 이 비속어라는 게 많이 쓰지 않았음에도 사용하는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순식간에 낮춰버리는 아주 마법의 단어죠. 이런 비속어는 기본적으로 어투가 세잖아요. 쌍시옷 뭐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강렬한 말을 내뱉는 것만으로도 약간 내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흥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속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막 가슴속에 막 분노가 가득하고 그리고 음울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기피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왜냐면 우리 근처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비속어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마음이 되게 답답해서 뭔가 이거를 언어로 표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욕을 쓰기보다는 단어를 좀 바꿔서 표현하는 게 좋아요. 이를테면 진짜 짜증나네 라는 단어보다는 편안하지 않다 라고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단어 자체가 신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나의 감정을 단어로 표현할 때 편안이라는 단어를 부정하는 이런 문장을 쓰게 되면 우리 뇌는 이 편안이라는 단어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내가 편안한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짜증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보다 더 빠른 상태로 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싸울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너 맨날 그런 식이잖아 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내가 언제 그랬어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런 맨날 그런 식이잖아 라는 게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인 거죠. 근데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간단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맨날 그런 식이잖아가 아니라 야, 너 일주일에 2번 그런 식이잖아, 뭐 일주일에 3번 그런 식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할 때 극단적인 표현을 조금 자제를 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좀 어떻게 보면 진부한 내용인데 충고, 그리고 말하고 싶은 욕구. 사실 상대방에게 충고를 하는 거랑 상대방에게 계속 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본능 같아요. 본능. 그래서 이걸 사실을 알고 있어도 억제하기가 힘들죠. 본능이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약간 내가 체득을 했을 때 다른 사람과의 차별점을 둘 수 있는 그런 진입장벽을 높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내가 충고를 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거를 최대한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스킬만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대인관계에서의 대화법에 있어서 약간 내 수준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의사전달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살짝 제 개인적인 노하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대화를 하는 경우에 문장의 마지막을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질문 형식으로 좀 풀어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혹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이렇게 질문할 때 말투는 조금 공손하게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세요? 라고 조금 온화하게 표현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말투를 사용했을 때 사실 언어적인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책의 맨 마지막을 보니까 참고 문헌이 한 40개 정도 돼요. 이 40개의 참고 문헌이 전부 다 뭐 말투, 대화법,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저자의 굉장한 뭐 고민과 경험이 녹아들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어떻게 저자의 취향에 맞게 이제 짜집기해서 새로 구성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말투 디자인이라서 책 전반적으로 이제 말투랑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보다는 약간 심리?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섞여 있었어요. 뭐 이를테면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자신의 내면 돌아보기,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주제와는 조금 연관성이 좀 벗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뜬금없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좋은 스킬들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가지고 저는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